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도대체 언제 몇 대 들어가나 라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게 지금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육군이 아파치 공격 헬기 가지고 있죠. 그 아파치 공격 헬기의 완성형이라고 지금 공언하는 이런 버전이 나왔습니다. 업그레이드 판인데요. 그러면 우리 한국 육군도 지금 아파치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인데, 우리 한국 육군이 가지게 될 아파치 성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다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영국이 팔라딘이라고 하는 드론 방어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 라는 소식을 발표했고, 여기서부터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입니다. 제네럴 아토믹스가 장거리 활공 유도 포탄 LRMP라는 포탄을 공개를 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적어도 드론 방어용 방공 패키지를 긴급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MSI-DS 팔라딘 시스템으로 명명된 이 시스템은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와 기관포를 결합한 방식으로 시설 방공 작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호주가 한 척에 4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구축함 헌터급 도입을 축소하고, 스페인 F-100 호위함을 기반으로 건조한 호바트급 세 척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베링해 상공에서 성층권 공대공 작전 능력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항공기의 영공 침범 상황을 상정해 미그 31 전투기의 긴급 출격과 성층권에서의 공대공 교전 절차를 숙달했다고 하는데, 11km 정도 올라가 놓고 지구 저궤도 공중전, 우주전 운운하는 모습 황당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그리스가 노후화된 UH-1 기동 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기동 헬기로 미국의 UH-60M 블랙호크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에어버스의 NH-90 모델과 경쟁에서 승리한 블랙호크는 그리스군에 49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드론 전문업체인 미국 제네럴 아토믹스가 155mm 곡사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초장거리 유도 포탄을 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기동 발사체, 약칭 LRMP로 명명된 이 포탄은 기존의 39 구경장 M777 견인포에서 사격해도 15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잉이 개발 중인 램젯 방식의 155mm 유도 포탄과 세계 포탄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레이더가 보이고요, 기관포가 보이죠. 하나의 트럭에 다 같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다가 뭔가 위협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레이더를 올리는데, 보시다시피 사면 고정형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하나의 A사 레이더가 90도를 커버하죠. 그래서 49, 36, 360도를 이 레이더 4개가 실시간 탐지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센서가 있고 슈터, 기관포가 옆에 같이 붙어 있죠. 센서와 슈터가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 워낙 많은 드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북한의 소형 드론이 하나, 두 개가 오니까 소형 드론 이거 해야지 해가지고 만든 게 국지방공 레이더 시스템과 천호 아닙니까? 아니, 그 소형 드론이 날아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떼거지로 날아올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 이건 또 사면 고정형이 아니고 회전식이에요. 회전식. 그래서 회전식을 하면 드론이 날아온 것을 한번 봤다가 360도 돌아올 때 놓칠 수가 있죠. 그런데도 회전식이에요. 안 놓치기 위해서 여기는 미국, 영국 등등 뭐 전부 이제 사면 고정형으로 가는데, 우리는 회전식. 그리고 야, 어디 쪽으로 드론 하나 날아가니까 그쪽 있는 천호 방공 시스템 준비해. 그러면 이 천호라고 하는 자주대공포는 황당하게도 이 21세기에 자체 레이더, 자체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수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저기 오네, 사격.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그 천호 만드는 회사
그리고 국지방공 레이더 만든 회사에 도대체 누가 얼마나 받기로 하고 장군이 들어가서 이런 짓거리들을 만들어냈는지 저는 이런 거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배임 행위로 저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께서 평소에 현역 시절에 북괴군의 가슴에 총칼을 박자라고 주장을 해주셨는데 총칼을 박으려고 하면 우리 군인이 일단 살아야 되죠. 지금 드론 완전히 떼거지 드론 전쟁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천호나 국지방공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전부 갈아엎어버리고 또는 천호를 이런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들, 이 계획을 만든 자들, 승인한 자들 전부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소수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국방정책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는 이 노조 때문에 망하고 있죠. 헌터급. 이 헌터급은 영국의 26형 호위함 한 10,000톤짜리 거의 순양함급인데 이걸 가지고 호주판으로 만들어서 호주에서 자체 생산하자. 그런데 호주 노조들이 워낙 많이 뜯어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척당 4조 원이 넘어요. 그걸 이제 9척을 하겠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호주가 4조 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존에 있는 이 호바트급 스페인의 알바로 데 바잔을 호주판으로 만든 거죠. 이걸 일단 세척 더 해보자. 그리고 헌터급을 좀 축소하자라고 이제 1대1 세척 교환을 하자라고 하는데 자, 그 이건 또 싸냐? 이거 뭐 한 6,000톤 조금 넘는데 여기 스파이 1D 레이더가 들어가죠. 근데 스파이 1D 레이더가 단종됐어요. 한국의 정조 대항급을 마지막으로 단종돼 버렸어. 없어요. 그럼 이거 하려면 레이더 퇴역한 걸 가지고 와서 재생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힘들면 지금 스파이 6 AMDR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런데 AMDR은 전력이나 뭐가 다 다르죠. 시스템 다 다르죠. 그래서 이 호바트급을 추가 건조하려면 호바트급 대폭 개량해야 되는데 이건 싸냐? 호바트급 만들 때 마지막에는 2조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개량하면 또 거기다 AMDR 집어넣으면 이것도 뭐 3조 원 이상 훌쩍 가겠네요. 이게 호주는 또 노조가 말아먹고 있는 나라. 국방 카르텔 말아먹으면 안 되죠. 자, 여기는 또 거짓말로 나라 말아먹고 있는데 자, 미그 25의 개량형이 미그 31입니다. 미그 31을 가지고 성층권에 올라가서 우리는 작전을 했어. 우주전을 했어. 라고 홍보 영상을 쫙 뿌렸는데 그래서 이 홍보 영상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거 보면 뭐 미그 31 이렇게 해서 꽤 높은 곳에서 뭐 비행하고 하는데 여기가 도대체 몇 킬로냐? 11km 상공. 자, 11km면 성층권? 예. 대륙권, 성층권, 뭐 중간권, 열권, 그리고 우주 뭐 이렇게 가죠. 그럼 성층권은 학술적으로 얼마 붙으냐? 10km에서 50km 사이. 예, 11km 갔으니까 성층권 맞네요. 턱걸이 딱 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상으로 미그 31의 최대 상승 고도는 20km예요. 그러면 한 18km 정도는 올라가고 우리 여기서 우주전 했어. 라고 해야 되는데 딱 11km 턱걸이 하고는 우리 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못하냐? 우리 한국의 F-15K 15km까지 가요. 그리고 미국의 F-15CD 또 일본의 F-15CD 있죠. 이건 19k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정말 입만 열면 뻥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60여 대의 UH-1 노후됐으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차기 기동 헬기 사업을 했고 이 경쟁으로 UH-60M 그리고 유럽의 NH-90 경쟁을 했는데 호주에서 지금 뭐 NH-90 3년 만에 퇴역하고 하는 거 보니까 NH-90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UH-60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49대를 도입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육군에도 UH-60이 100여 대가 있죠. 헬기는 전투기처럼 급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개량 잘 해주면 정말 영구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군이 이 UH-60을 업그레이드해서 최신형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니까 얼마 안 들었어요. 비용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안 돼. 업그레이드 하지 마. 그거 조기 퇴역시키고 수리온사. 이렇게 됐죠. 이게 지난 정권 때의 카이였어요. 왜? 카이 사장이 청와대 수석급이니까 국방부 장관 야 너 그만둬. 청와대 전화해서 쟤 안 되겠더라. 말 안 들어요. 그만둬.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국방부 뭐 육군총장
공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그런 권력을 카이 사장이 가지고 있었죠. 아니 자기 돈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5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양으로 세계 최강의 기동 헬기로 탈퇴 환골시킬 수 있는데 그걸 수백억을 들여서 새로 사 이거 퇴역시켜 라고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날려버리는 거 이거 배임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카이 사장은 공군 중장 출신이라서 그 정도 뭐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화하고 이런 안 되겠죠. 카이는 빨리 민영화시켜서 그야말로 그들의 실력으로 대한민국 안보에 기여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지금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군을 흔들고 초대뼈를 때리고 해서 안보를 말아먹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카이 전체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기가 막힌데요. 유도 포탄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뭐 대대 일제 화력 뭐 이런 거보다는 한 발 딱 쏴서 정확하게 전차 타격하고 상대방 포 타격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갱도형 장사정 포친지 때리려면은 대대 18문이 한 3발 정도 때려야 됩니다. 그러면 54발 한 발에 100만 원 그러면 5천만 원 이상 들죠. 그런데 3천만 원짜리 유도포탄 한 발로 딱 때려버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가야 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럽 각국의 구형 F-16 처분 결정이 속속 발표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인도 일정이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4년 여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F-16 전투기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 국무부가 덴마크 정부가 요청한 중고 F-16AB 전투기 24대의 아르헨티나 이전을 최종 승인했으며 승인 문서가 덴마크 외교부와 미국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에게 각각 발송됐다고 복수의 항공 전문지들이 현지 시각 10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아르헨티나 F-16 제공 문제를 놓고 벌어졌던 의회 내 논쟁이 정리됨에 따라 11일 전투기 제3국 이전 승인을 결정하고 당사국인 덴마크와 아르헨티나 정부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당초 아르헨티나가 도입하려 했던 덴마크 중고 F-16 기체는 38대였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인도가 확정된 물량은 24대로 덴마크 공군은 F-35A 전투기 인수 일정에 맞춰 해당 기체들을 제3국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받을 수 있는 덴마크 공군 중고 F-16 기체는 최대 17대가 되었는데요. 이는 덴마크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여 의사를 밝혔던 19대보다 2대 적은 물량입니다. 벨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공여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현재 벨기에 공군이 보유 중인 F-16 기체는 모두 50세대였지만 이 기체들은 2025년 봄 이전에는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F-16은 34대의 F-35로 대체될 예정이지만 전투기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4년에 인수 가능한 숫자가 4대뿐이고 F-16 공여 일정은 F-35 전력화 속도를 봐서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투기 공여 프로그램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전쟁이 끝나기 전에 F-16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실전에 투입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아 우려됩니다. 네, F-16 전투기가 1977년 개발이 되고 1979년에서 80년대 초까지 이 서유럽 각국이 F-16을 거의 뭐 표준 전투기처럼 도입을 했죠.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이 지역에 다 이제 그 시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도 그렇고. 자, 그래서 F-16 AB형입니다. 초창기형. 그러나 이들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서 우리 한국 공군이 쓰는 블락 50처럼 이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쏠 수 있는 이런 버전으로 다 업그레이드는 했어요. 자, 그런데 덴마크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뭐 8월 20일이니까 불과 2달 전이죠. F-16 전투기 자기들 투약하는 거 19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그리고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뭐 이런 것들하고 경쟁해서 중국제 전투기를 하나 아니면 뭐 인도 테자스를 하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미국이 잠깐 스톱, 덴마크에 있는 중고 전투기 저거 그냥 하지. 그럼 아르헨티나는 더 좋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덴마크가 41대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24대를 이제 아르헨티나로 팔기로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남은 전투기 19대인데 그 19대 뭐 다 쓰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 몇 대는 그냥 뭐 창고에 놔두고 동류 정안용으로 가동률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덴마크는 19대를 주기로 했지만 산술적으로 줄 수 있는 전투기 숫자가 17대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는 10대, 아무리 많아봐야 10대 정도밖에 줄 수 없지 않을까. 그것도 F-35가 다 들어와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 초까지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고 벨기에도 또 우크라이나에 F-16을 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여기도 F-35가 들어와야 준다 이거죠. 올해는 한 대도 안 들어왔고 내년에 4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 바로 F-16 뺄 수 있습니까? 이걸 전력화 작업을 또 해야 되죠. 훈련하고 하는 거. 그러면 내년 말이나 돼서 벨기에 F-16이 최대 4대에서 6대가 우크라이나로 간다라는 거니까 이 뭐 전쟁 끝날 때까지 F-16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스웨덴의 그리펜 뭐 훈련하고 다 마쳤다고 하니까 문제는 스웨덴은 나토 가입시켜 주기 전에는 안 준다라는 거니까 빨리 튀르키예 설득해서 스웨덴 나토 가입시켜 줘서 그리펜 전투기라도 우크라이나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최신 개량형인 V6 버전이 실전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후속 개량형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보잉이 대대적인 성능 개량에 적용된 V6.5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 육군이 지난 2021년 12월 발주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V6.5 버전의 첫 기체가 출고되었으며 최근 첫 번째 비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잉 관계자를 인용해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10월 12일 보도했습니다. 보잉은 미 육군협회 연례회의 일정에 맞춰 이번 V6.5 버전의 완성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번 개량형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링크 강화, 개방형 아키텍처로의 설계 전환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먼저 등장한 V6 버전은 과도기적인 버전이라며 아파치 현대화의 초석인 V6.5는 아파치 가디언 모델 모든 기체에 적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작전 능력은 물론 훈련과 유지 보수 효율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V6 개량을 통해 롱보 화력 통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2배로 확장하고 신형 헬파이어 미사일과 유도 로켓 운용 능력, 유무인 협동 작전 능력을 획득했는데요. 이번 V6.5 개량 모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파치의 확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 육군은 V6.5 모델의 개방형 아키텍처를 설계를 활용해 향후 신형 화력 통제 레이더와 무장,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현재 이 신형 모델을 위한 신형 엔진인 T901도 완성되어 시스템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치 가디언은 이번 개량을 통해 무인기 통제 플랫폼이자 강력한 공대지 타격 자산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는데요. 아파치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우리 군도 V6.5 개량과 이와 연동할 구성 요소 도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네, 아파치 공격 헬기 여기에 있는 이 롱보우 레이더 이게 정말 핵심이죠. 이게 처음에는 8km를 탐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 헬파이어 미사일이 8km 사거리였으니까. 그런데 적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 야전 방공이 10km, 12km 이런 식으로 사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헬파이어 쏘기 위해서 레이더 탐지하고 들어가려면 8km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적의 방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롱보우 탐지 거리를 2배 이상으로 확장했어요. 그리고 이 헬파이어 미사일 사거리도 크게 확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신형을 만든다. 왜냐? 사실 뭐 이 롱보우 레이더가 갈룸 비소 소재의 A사 레이더입니다. 아주 구형의 소재죠. 요즘 최신형 A사 레이더는 대부분 지라 갈륨이죠.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롱보우 레이더도 더 신형으로 또다시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방형 아키텍처,
아무거나 갖다 꽂으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육군도 이 아파치를 업그레이드 할 텐데 이 6.5 버전으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기왕 이렇게 개방형 아키텍처를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무장 그리고 우리 드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제 무장과 이를테면 천검이라든지 한국제 드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아파치 헬기로 운용하고 지휘할 수 있는 이런 개방형 아키텍처의 혜택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사업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 라이센스를 꼭 받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 아파치 헬기는 스스로의 공격 하나의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 육군 항공전의 거의 지휘 통제자 역할을 하게 되죠. 왜? 무인기를 이제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신형 엔진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파치에 들어가는 T700 엔진이 초창기형은 1800마력 그리고 후기형은 2400마력인데 우리 2400마력짜리죠. 그런데 여기 901 엔진은 3000마력입니다. 이건 엔진 출력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더 많은 드론을 탑재 지휘할 수 있고 또 엔진 출력이 크다는 것은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첨단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엔진 교체를 염두에 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한국 육군도 염두에 두기 바라고 반드시 국산 무장, 국산 드론을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개방형 아키텍처의 혜택을 따오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